도쿄는 큰 도시다. 그 이름은 잠시도 쉬지 않고 힘차게 뛰는 심장의 맥박 소리를 연상시킨다.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1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 도시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조화롭게 그러나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게 한다. 최첨단, 최신, 초스피드라는 가장 현대적인 얼굴 뒤에 전통과 역사의 맥을 소중히 간직해온 도시. 그래서일까 도쿄의 공기 속엔 아무 곳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과 수천 년을 이어온 고도의 그 두 가지 행위가 되어 있다. 일본이 이웃나라라는 말은 비행기를 타보면 실감이 난다. 김포공항을 출발한 나는 2시간 만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도쿄 시내까지는 공항버스로 1시간쯤 걸린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은 높은 포물선을 이루고 있다. 서울을 3개 합쳐놓은 것만한 크기에 인구 1200만의 대도시. 도쿄의 출근길 풍경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과 닮았다. 누구 하나의 걸음이 엉키면 모든 것이 엉켜버릴 것만 같은 도쿄의 아침. 그러나 내가 만난 이 도시의 첫인상은 분주함 속의 고요함과 질서정연함. 주어진 궤도 위를 달리는 지하철처럼 도시는 보이지 않는 질서와 규칙의 밑그림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일본 사람 열의 한 명은 도쿄 시민이다. 도시가 품고 있는 고층 빌딩만도 2750개. 저마다의 일터를 찾아가는 분주한 출근길 거리 위로 무료 잡지를 나눠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서 있는 내 발이 괜히 불안해질 만큼 도쿄의 아침은 활기찬다. 신주쿠에 위치한 신오쿠보역. 도쿄에 오면 꼭 찾아와 보고 싶었던 곳이다. 지난 2001년 한국 청년 이수연이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희생됐던 바로 그 역이다. 非常にね、日本と韓国に青年で非常に勇敢な人たちがいたということは非常に感動しましたね。で、韓国の方は日本語を学んでたんでね、この近くの学校でね、非常に残念でしたけど。 그의 의로운 죽음은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사람들은 2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릴 때마다 달려오는 지하철을 볼 때마다 아마 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그가 떠나고 없는 역. 거기서 만난 누군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이수연의 역이라 부른다고. 도쿄의 패션 1번지라 불리는 하라주쿠. 이곳은 일명 코스프레 거리로 유명하다.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 중엔 만화 주인공이나 인기 톱스타의 스타일로 분장한 기성파들이 눈에 띄었다. 남을 배려하는 데 최고도 일본인이지만 남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
개성을 중시하는 것도 또한 그들인 것 같았다. 그들 중 난 바니걸을 연상케 하는 한 여장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 보기에도 작아 보이는 하이힐, 분홍색 커다란 토끼 머리띠, 귀엽다 하기엔 다소 우스꽝스러운 토끼 소녀 차림의 남자. 대체 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건지 나는 그에게 한 번쯤 말을 건네보고 싶어졌다. こういう目立つ学校が好き。今日は何かこういう学校のお集まりとかがあるんですか。よくこちらはいらっしゃいます。 튀는 옷차림 속에 숨겨진 의미심장한 철학 같은 건 없는 듯했다. 길을 걷던 내 눈에 먹음직스런 간식 하나가 포착됐다. 하라주쿠의 명물이라는 크레페였다. 넓지 않은 가게에선 2명의 점원이 바쁜 손놀림으로 크레페를 만들고 있었다. 프랑스 태생의 간식 크레페는 반죽이 건건이다. 파리지앵만큼 매력적인 청년이 구워내는 이 집 크레페. 바로 그 점이 하라주쿠를 찾는 수많은 아가씨들을 줄세우는 숨은 비결이라나. 크레페는 얇은 빵 반죽 속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종류가 무한대다. 달콤한 팥소에서부터 아이스크림, 딸기, 생크림, 바나나, 초콜릿에 이르기까지 여심을 사로잡을 온갖 재료들이 부드러운 한 겹 반죽에 도르르 말린다. 그래서일까 크레페를 손에 든 손님들 행렬이 그야말로 여인천하다.といちごが甘酸っぱくて生クリームがすごい甘いんですけど、いちごがその甘ったるさを消してくれてすごい美味しいです。 하라주쿠의 중심거리 다케시타 도리. 이곳엔 독특한 의상과 장신구, 그리고 일본을 통틀어 가장 많은 종류를 갖췄다는 코스프레 의상샵들이 모여있다. 만화 영화 주인공에게나 어울릴 법한 희한한 아이템들을 둘러보느라 넋이 나간 내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これね、これ。映してんの？ 손에 들고 온 건 다름 아닌 우리나라 영화배우 이준기의 사진. 그가 이 가게에 들러 사갔다는 옷을 자랑스레 펼쳐 보이는 아주머니. 이준기 덕에 취재를 간 나까지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졌다. 하라주쿠의 메이지 신궁 앞. 신궁 앞 풍경이라기엔 너무 생소한 무시무시한 화장, 희한하고 요란한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애니메이션의 천국이라더니 만화를 보는 걸로 모자라 아예 만화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걸까?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차림의 그들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そうですね。すごい目立ちますけど楽しいですね。やっぱり。はい、してます。특이한 옷차림뿐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곳. 몇 시간째 춤 삼매경에 빠져있는 이 아저씨를 보고 있자니 하라주쿠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을 잠시나마 이뤄주는 소원 성취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도 꼭 이뤄보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건 뭘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눈 깜짝할 새 소원이 이루어졌다. 안아주기 캠페인인들 어떠랴?
기분이 좋았다. 하라주쿠의 NHK 방송국 앞은 미래 가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열린 공연장이다. 들어주는 이가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그 모습에서 젊음이 가진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발라드에서 헤비메탈 장르까지 아마추어 가수치곤 승급 실력들이다. 나는 꽤 괜찮은 공연에 공짜 티켓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비록 갖춰지지 않은 무대에서지만 자신이 가진 길을 발전하고 행복해하는 그들을 보며 내가 떠나온 서울의 대학로가 생각났다. 젊은이들의 해방도. 다음 날 난 도쿄의 대표적 상징물인 도쿄타워를 찾았다. 1958년에 세워진 높이 333m의 도쿄타워는 250m의 전망대에서 도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설계됐다. 도쿄의 명물답게 타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쉽게 전망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엘리베이터의 유혹을 뒤로하고 걸어 올라가는 쪽을 택했다.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겠지만 난 계단을 오르며 도쿄의 아름다운 풍경을 천천히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숫자가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괜한 도전을 했나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얼마나 올랐을까?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 보라는 팻말이 나왔다. 그 문구에 피식 웃음이 나오긴 했지만 쉽사리 노래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았다. 드디어 515번째 계단. 내가 도쿄타워의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お疲れ様です。こちら認定書となります。どうぞお持ち帰りください。 걸어서 올라간 이들에게 증정되는 뜻깊은 인증서. 그제야 비로소 미소가 지어졌다. 전망대 위엔 나처럼 도쿄를 한눈에 내려다보려는 사람들로 만원이었다.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와 중요한 건물의 이름들을 확인하면서 거대한 회색 도시의 빌딩 숲을 감상한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의 막부를 열면서 대도시의 모습을 갖춘 도쿄. 도쿄는 머무르지 않는 도시다. 저 수많은 고층 빌딩들처럼 늘 새로운 것을 만들고 다시 세우는 창조적인 거인. 발 아래 펼쳐지는 빌딩 숲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도쿄 타워를 보고 나니 이 도시의 전통적인 모습이 궁금해진다. 난 도쿄의 옛 전통이 살아있는
아사쿠사로 향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품고 있는 옛길과 그 시대의 풍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거리를 활보하는 인력거들은 이곳이 에도 시대 최고의 유흥가였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지금은 관광객을 태우고 달리는 그저 상징적인 전시품이 되었지만 말이다. 아사쿠사의 나카미세 도우리. 일본의 가장 오래된 상가 중 하나인 이곳엔 일본의 전통적인 물건을 파는 90여 개의 크고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다.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기모노와 게다가 아닐까. 그저 나무를 깎아 만든 조리 형태의 신발로만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색상과 디자인, 굽 높이까지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선뜻 고르기 힘들 만큼 종류가 다양했다. これが特別な下駄です。花魁下駄と言います。映画のさゆりが履いてる下駄です。江戸時代からある。 이 높은 신을 신고 대체 어떻게 걸었을까? 그 모습이 쉽게 상상이 가질 않았다. 게다 가게를 나오니 이번엔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쯤 사오는 지우산 가게가 나온다. 일본 특유의 살 많은 전통 우산. 그 무늬 또한 간결한 듯 섬세하고 소박한 듯 화려하다. 결 좋은 나무를 깎아 선명한 선과 색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표현한 전통 인형. 바람결에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고도의 운치를 더해준다. 그런데 거리 한쪽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다. 팥고물이 듬뿍 들어간 만주. 일본의 유명한 과자 중 하나가 바로 이 만주 아니었던가. 거북이에서 사람 얼굴까지 그 형태도 다양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다. 부드러운 빵과 앙금이 어우러져 여행의 피곤을 스르르 녹여주는 것 같았다. 아사쿠사엔 628년에 창건됐다는 도쿄 도내의 최고 고찰 센소지가 있다. 센소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화로. 이 화로 앞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데 하나같이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쐬는 걸 볼 수 있다. 보통 절이 아닌 만큼 신성한 화로의 연기 하나에도 소음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煙当てると元気になる。頭、足、内臓、背中、たくさん。でもいつ流すの？幸せになる。ね。 사람들을 따라 절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커다란 함에 동전을 던지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고 있었다. 로마에선 광장의 분수 속으로, 파리에선 성당의 촛불을 향해 기원의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과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닐까. 아사쿠사에선 매 정시에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 건물 외벽이 열리면서
축제 때나 볼 수 있는 복장의 인형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예로부터 뛰어난 목수들이 많이 살았다는 아사쿠사. 그래서일까 그들의 삶을 재현하고 있는 인형들의 정교함과 완성도가 보통 수준이 아니다. 늦은 점심, 나는 라면을 먹기로 했다. 라면집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자판기에서 원하는 라면을 선택한 후 주문을 하는 모습이 낯설었는데 그보다 더 낯설고 독특한 것은 라면집 내부였다. 마치 독서실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의 라면집.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공부 삼매경에 빠진 진지한 학생들의 모습이었다. 이곳에선 면발의 익힘 정도, 국물의 농도 등 자신의 취향대로 라면을 맞춤 주문할 수 있었다. 혼자 음식을 먹으러 왔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라고 했다. どうも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ごゆっくりどうぞ。失礼いたします。 自分の好みに合わせて注文ラーメンの注文できるところとこういう仕切りがあって自分がラーメンを食べるのにすごい集中できるところと 한글 주문서까지 있어서 나도 불편함 없이 주문할 수 있었다. 내가 주문한 라면은 소금라면. 내 입맛에 맞게 주문을 해서일까 수없이 먹어본 라면 중 정말 맛이 일품이었다. 든든히 배를 채운 나는 일본의 전통 예능 라쿠고 공연장을 찾았다. 한쪽에서 고수가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북을 두드린다. 라쿠고는 에도 시대 초기에 무사들을 상대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었던 게 기원이 되어 현재까지 계승 발전됐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만담 같은 장르라고 할까. 이야기에 의도적인 틈이나 허점을 장치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라쿠고. 고단한 일본 서민들의 삶에 청량제 같은 웃음을 선사해 왔다고 하니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난 소박해 보이는 한 일본식 요관을 찾았다. 주인 아저씨는 나를 2층 방으로 안내했다. 일본식 전통 다다미 방. 방은 넓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었고 군더더기를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성향을 읽을 수 있었다. これが日本の和室です。で障子は韓国と多分やり方が反対かなと思います。でこれが畳です。でお茶のセットですね。それとこれが浴衣です。で日本では浴衣を着て寝ます。
韓国のお客さんが来た時に「浴衣は着て寝ますか脱いで寝ますか?」って聞かれてあれと思いました。どうぞ来てください。これが日本式のお風呂です。 목욕탕 또한 전통적인 일본식이다. 둥근 욕조 안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리고 저절로 잠이 올 것 같았다. 그날 밤 숙소에선 공연이 펼쳐졌다. 주인 아저씨의 아들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는데 일명 사자춤 공연이었다. 일본에서는 사자를 보면 건강과 복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한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재밌는 공연이 끝난 후 나는 료칸의 주인 부부와 차 한 잔을 함께했다.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매일같이 만나며 사는 그들은 여행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旅の楽しさっていうのは豪華なホテルに泊まって美味しいの食べたことは忘れるんですって。でもその国の人との触れ合いとかちょっと親切にされたことがいつまでも旅の中の思い出になる。だからできるだけその国へ行ったらその国の人たちと、触れ合う機会ができることが一番いいことかもしれませんね。それが旅の楽しさかもしれません。 늦은 밤까지 우린 서로의 여행담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난 나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다카오산을 찾아갔다. 다카오산에 도착하자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신도들의 긴 행렬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매년 3월 이 산에서 열리는 축제는 신도들의 신상의 안전과 간의 평화를 부처님께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큰불 건너기 축제는 다카오산 갈래의 행사로 전승되어 온 축제인데 일종의 수행으로서 중생구제를 받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본の人たちの、
安全だとか平和だとかそれを願うために我々が火の上を歩きます。다카오산 입구와 가까워지자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부처님의 힘으로 재앙을 물리치고 무병장수와 세계 평화의 기원을 한데 묶어 불을 지필 자리에 화살을 쏜다. 마른 잎사귀 위로 불을 놓으면 손에 부적을 든 신도들이 그 주위를 고행하듯 걷는다.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은 공을 쌓는 것이므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한쪽에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부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자신에게 내려질 재앙을 깨끗이 태워주는 불길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버리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사람들은 헐헐 타올라 불길이 쓰러져 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마음을 모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불길이 잦아들자 축제가 시작될 때부터 끓여놓았던 뜨거운 물을 온몸에 뿌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뜨거운 잿더미 위를 마치 고행의 길인 양 맨발로 걸으며 진심 어린 수행을 한다.自分の気持ちがこれによってリフレッシュする気がするんです。だからまた明日から頑張ろうっていうふうに感じるんですね。 참배를 보러 온 사람들도 산을 건너며 공덕을 쌓고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전통의 이면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현대적인 얼굴을 가진 도쿄.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천국으로도 유명하다. 나는 버스를 타고 지브리 미술관을 찾아갔다. 눈앞에 나타난 미술관의 외경부터가 나를 만화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 같았다.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토토로가 미소로 날 반겨준다. 토토로가 안내하는 원추형 계단을 올라 난 가장 먼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업실을 찾았다. 지브리 미술관은 이웃집 토토로의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세워진 일종의 테마파크다. 이곳에선 발달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과 정교한 캐릭터 모형들을 감상할 수 있다. ちっちゃい頃にトトロを毎日毎日ビデオで見てて、もうセリフとかほぼ覚えてて、それでもうこれはどういうシーンだとか見て、さつきが探すシーンでメイってずっと叫ぶシーンがあって、そこを見ながら子供ながらにちょっとこう泣きそうになりながらよく見てて。 애니메이션은 일본인들의 삶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화를 어린이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와 달리 일본에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화책을 일상의 필수품으로 손에 달고 산다.
토토로 버스. 만화 속에서 주인공을 싣고 달리던 신나는 고양이 버스에 실제로 들어가 노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 보였다. 어린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겐 감동과 추억을 가져다주는 만화. 미술관 관장인 미야자키 씨는 이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선사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これから車内点検をいたしましてからの完了次第のお乗り込みになりますので、指定のお荷物をお持ちの方は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모처럼 도쿄 근교로 나갔다. 기차로 2시간. 내가 찾아간 곳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라는 하코네였다.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에는 도쿄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더 춥다는 이곳. 하코네는 산과 호수, 숲,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한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맑은 온천과 비경을 가지고 있는 도쿄 시민이 잠시 부러워지기도 했다. 오와쿠다니 유황산으로 가기 위해 나는 등산 열차에 올랐다. 산등성이를 지그재그 형태로 올라가는 등산 열차는 구간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한다. 등산 열차는 하코네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가파른 산을 오르는 낭만이 함께한다. 오와쿠다니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로프웨이로 갈아타야 갈 수 있다. 로프웨이의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코네의 전경은 도쿄타워를 오를 때 보았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느낌, 평화롭고 행복했다. 얼마쯤 올랐을까? 드디어 지옥 언덕이라 불리는 오와쿠다니에 도착했다. 기원전 화산 폭발로 생긴 언덕으로 지면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화산 연기와 유황가스가 내 눈과 코를 자극했다. 눈앞에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후지산이 보인다. 산을 올라 출출해진 나는 오와쿠다니의 명물 검은 계란을 사 먹기로 했다. 이 검은 계란엔 수명을 연장시켜준다는 속설이 전해온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2봉지, 3봉지 수명 연장의 꿈을 담아 사가는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계란 한 알에 7년씩이라 몇 개쯤 욕심낼 만도 하다. 난 운 좋게도 검은 계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유황 온천수 속에서 바구니를 꺼내자 황금알 대신 검정 계란이 쏟아져 나왔다. ニワトリの白い卵を温泉の池につけるんですけども、硫化水素がたくさん混ざってる白く濁った温泉なんですよ。で、土の中から湧いてる
鉄分もたくさん混ざってるんですけど、硫化水素と鉄が卵の白い殻に反応して黒くなるんですね。で硫化鉄っていう風に 듣고 보니 지극히 과학적이고 화학적인 공식이 만들어낸 계란이었지만 그래도 어디서 이런 계란을 또 먹어볼 수 있을까? 믿거나 말거나 기분 좋게 수명 연장의 기대에 부풀어 허기진 배까지 채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다. 오와쿠다니를 둘러본 나는 해적선을 타고 오래전 화산 폭발로 하코네의 중심에 만들어졌다는 아시노코 호수를 돌아보았다. 이 호수가 떠 있는 곳은 해발 723m, 산만큼이나 높은 호수다. 신호등도 차선도 아무 경계도 없는 한적한 호수 위에서 나는 문득 분주하고 복잡하지만 편안한 내 일상이 있는 곳 서울이 그리워졌다. 어느새 내 발길은 서울의 남대문 시장을 닮은 아메요코 시장을 향하고 있었다. 도쿄의 유일한 재래시장, 철길 옆에 위치한 아메요코 시장은 늘 상인과 손님들로 북적인다. 아메요코 시장은 한마디로 만물상이었다. 특히 해산물이 유명하다고 한다. 회를 유난히 좋아하는 나는 군침이 절로 돌았다. 1800円タグつけてじゃあ全部で3つで1800円 사람 크기만한 참치는 냉동이 아닌 상태여서 그 빛깔이 정말 먹음직스러웠다. はい2000円の1500円はいこのでかいとこは2000円だ 아메요코 시장엔 참치 말고도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천엔 초콜릿. 이 초콜릿 가게는 흥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담겨지는 양이 달라진다. 학생들은 하나더를 외치며 아저씨에게 온갖 재롱을 부린다. 기분 좋게 하나 더 채워진 초콜릿. 신이 난 학생들은 이참에 아예 덩크슛, 3점 슛을 외치며 더 욕심을 낸다. 이번에도 지고 마는 초콜릿 아저씨. 이렇게 장사해서 과연 남을까? まあ正直赤字の時もあります正直言ってなのにこうやってうまく通過するわけはそうですねやっぱりただ売るだけだったら面白くないんでやっぱりお客さ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ながらこう楽しくやってお客さんも、さっき言っていただいたけどファンだって言っていただくああいう声を聞くとやっぱり余計に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パフォーマンスも大げさになってこう喜んでもらえることがね一番嬉しいかなと商売やっててその醍醐味ってやつですね 나도 초콜릿을 사면서 아저씨와 기분 좋은 흥정을 해보았다. 묵직한 1000엔짜리 초콜릿 한 봉지가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이야. 그렇게 기분 좋은 도쿄의 하루가 저물어 갔다. 도쿄의 밤은 시부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하라주쿠와 마찬가지로 시부야 또한 젊은이들의 패션 명소다. 낮이 저물고 밤이 찾아와야
숨겨뒀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곳. 젊은이들 틈에 섞여 한참을 걷던 나는 한 회전 초밥집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다. 너무 다양한 메뉴에 초밥 킬러인 나조차도 어느 것부터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접시들 사이에 무시무시한 경고문 하나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 집에선 30분 내에 7접시 이상을 먹어야 하는 규칙이 있었던 것이다. 손님의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조리사의 손도 바삐 움직인다. 골라 먹는 재미에 가격까지 부담 없는 백엔. 주머니 가벼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집 초밥은 시부야 최고의 인기 메뉴가 됐다고 한다. これ他で食べたら結構いい値段いっちゃうようなお寿司が100円で食べれて、だいたい1000円ぐらいあればお腹いっぱい食べれるっていうのが魅力ですね。 박리다메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회전 초밥집. 이곳에 앉아 초밥을 배불리 먹으면서 물가 비싸기로 유명한 도쿄엔 이처럼 즐거운 예외도 있다는 걸 알았다. 오모히레 요코초 추억의 거리. 신주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추억의 거리는 유명한 꼬치구이 골목이다. 좁은 골목길은 육해공 산의 진미를 정갈하게 꿰은 수십여 가지의 꼬치로 퇴근길 사람들의 발길을 휘젓는다. 이 골목의 술집들은 하나같이 작고 허름하다. 작은 의자에 어깨를 다닥다닥 붙인 채 하루 일과를 마친 도쿄의 샐러리맨들은 꼬치 하나에 술 한 잔으로 피로를 풀고 있었다. 내가 들어간 곳은 장어꼬치구이집. 노릇노릇 익어가는 꼬치처럼 밤이 깊을수록 선술집의 분위기도 무르익어가는 듯하다.第二の家族だから飲み友達は人類みんな一緒だから同じ悩みであったり楽しいことであったり仕事のことであったりみんな考えてることは同じだからそういったことで話が通じ合うのかだからみんな家とは違ったまた第二の家庭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場所なのだからみんな仲良くなれる한 잔 술을 나누어 마시며 나도 처음 만난 도쿄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꼬치집에서 만난 카즈키 씨가 이 차를 사겠다며 나를 이끌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우리나라 노래방의 원조라는 가라오케 바. 나이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오랜 친구로 보이는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도 세월이 지나 언젠가 내게도 찾아올 인생의 황혼, 그 무렵의 내 모습을 떠올려봤다. でも子供たちも巣立って余った時間をみんなお友達と仲良くなるように歌を歌って 카즈키 씨의 수첩에는 우리나라의 가요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내게 노래 한 곡을 신청했다. 그들을 위해
서울이라는 노래를 불러주며 나는 도쿄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내가 처음 도쿄에서 만난 이 도시의 인상은 바쁘고 화려하며 커 보였다. 그러나 내가 도쿄의 거리와 골목을 뒤져서 새롭게 찾아낸 또 다른 얼굴. 그것은 무표정한 일상 속에 저마다 외로운 섬 하나씩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도쿄의 사람들이었다. 이 도시에서 만난 여관 주인 아저씨, 그리고 초콜릿을 덤으로 얹어주던 시장의 상인. 나와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나, 우리는 모두 잠시 스쳐갔던 기억을 나누며 세계라는 큰 여행지를 함께 걸어가는 여행자들이 아닐까.